인데요.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 사는 것과 같은 모든 활동, 그리고 인간의 저변에 깔린 여러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방금 우리 김병관 대표님께서도 인문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지만 자연과학을 빼고 모든 인간 삶에 관한 이야기는 다 인문학이 아닐까. 또 어린 꼬마들의 그 일기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본주의 역사를 붉은색으로 한 이유는 자본주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붉은색을 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도 또 학문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면서 핀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학자 그 막스 베버도 우리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는 가장 좋은 경제 체제일 수 있다.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조건일 때냐면 돈을 우리가 그 프로테스탄트 그 신교도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돈은 벌되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경제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태동 그리고 1, 2, 3차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영국은 보통 BC 1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갈리아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켈트족이 독일 북쪽에 사는 또는 프랑스 지역에 한때 지배를 했던 민족입니다. 켈트족이 이제 이주를 해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켈트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약 한 4세기 후반 5세기쯤 한 380년 한 400년대쯤 해서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멸망하는 거죠. 동로마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인데요. 거기 이제 수도를 하고 있고, 그 로마 시대는 이제 서로마는 자연적으로 이제 멸망하는 것이 로마 인구가 적다 보니까 게르만족의 침입도 침입이지만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제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것은 언제냐면 대략 한 400년대쯤 해서 로마 황제가 그때는 막 군인들이 황제가 많이 되었을 때입니다. 공화정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전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로마 역사는 전제와 또는 그 공화정의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공화정이라는 것이 전제하고 다른 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 또는 조직이 국가 또는 어떤 그런 조직을 이끄는 시스템을 우리는 공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도 역시 공화도 정치 체제 중에 하나인데 공화정은 또 공화정 다음에 또 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 민주, 공화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시스템은.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 이제 로마의
벗어나요. 벗어나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계속 공격을 받거든.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나누어서 교역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점령을 해가 빼앗고 침탈하고 남을 죽이고 뭐 이래서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게르만족들이 미개했냐면 그 시대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아래는 거의 벌거벗고 위에만 치고 그 뭡니까 툭을 쓰고 칼 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게르만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한 그 민족들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브리튼 섬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국 섬이 두 개 있습니다. 이 큰 브리튼 섬이 하나 있고 옆에 보면 아일랜드가 있어요. 지금 영연방이라는 것은 이 브리튼 섬 전체 그 영국하고 위에 보면 그 뭡니까?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제 독립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영연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켈트족들이 거의 다 브리튼 섬을 다 점령해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앵글로 섹슨족을 독일 북쪽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들입니다. 이제 벨기에하고 이제 이쪽 지역에 사는 이제 게르만족들인데 그걸 또 용병으로 썼어요. 이 사람들이 켈트족들이 지금 런던 지역에 그 비옥한 그래도 영국 땅 중에서는 그 스코틀랜드 이남 쪽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도리어 이제 용병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켈트족을 쫓아냈어요. 어디로 쫓아냈냐면 북쪽으로도 쫓아내고 스코틀랜드 쪽으로도 쫓아내고 웨일즈 쪽으로도. 그러니까 웨일즈라는 것은 브리튼 섬 전체에 보면 서쪽이고 남쪽이고 지금 같은 우리나라도 전라도 쪽쯤 됩니다. 그걸로 다 쫓아냈어요. 그때가 이제 대충 세기로 따지면 한 5세기. 여러분들 그 킹 아스 아시죠? 아드왕. 아드왕의 전설이 바로 켈트족의 전설입니다. 여러분들 그 엑스칼리버 아시죠? 이제 아스 왕이 이제 연못에서 요정으로부터 칼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앵글로 섹슨족들 지금 따지면 이제 외부인들이지 외부인들을 물리치고 그 웨일즈 쪽에 켈트족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전설이 된 거죠. 이런 시대를 걷다가 영국은 제가 왜 영국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본주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입니다. 유럽의 역사고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만든 경제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려면 영국의 역사를 또는 유럽의 역사를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피해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이해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쭉 건너뜁니다. 건너뛰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마그나카타라고 알죠? 존 왕 시대 때 결국은 이제 자 그럼 자본주의가 뭐냐? 결론부터 내리면 사유재산 보장 하에 이윤축을 위해서 생산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보장이 안 되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가면 바로 사유재산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한 게 한 3, 400년 동안. 자, 전제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이조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인이 또 귀족이 땅을 가지고 있다? 뭐 100년대 뭐 이 주변에 양산 땅을 지가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지 땅입니까? 왕이 뺏어가지고 죽이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결국은 왜 우리가 명예혁명이다 영국은 왕을 죽이지 않았다 죽였습니다. 찰스 1세가 그 우리 청교도 혁명이라고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청교도라는 것은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그렇게 종교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 이후에 나타난 지금 여러분들 개신교들 있죠.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테스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는 것이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과거의 국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출발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신교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청교도나 신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620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청교도, 신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찰스 1세 때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크로멜, 올리브 크로멜이 이제 그때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게 딴 게 아니고, 청교도 혁명 이전에 찰스 2세 때 권리청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권 시수설에 아주 젖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족하고 타협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로는. 지금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권리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시의원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스운 거잖아. 그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왕이 감히 누가 신하가 지보고 사유재산을 보장해달라, 의회에 성인 없이는 세금을 못 매긴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 신교를. 영국은, 영국 국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인문학인데 헨리 8세가 이 왕권을 이 교황으로부터 그때 중세 아닙니까? 교황으로부터 좀 힘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지원한 게 국교회예요. 국교회. 맨날 캐톨릭입니다. 신교하고 신교도 아니고 신교죠. 신교인데 조금 변형된 영국 국교회라고 있어요. 성공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결국은 단두대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만 루이 16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국도 귀족하고 왕과의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그게 바로 찰스 1세예요. 찰스 2세가 결국은 크로멜을 부관 참시합니다. 무덤에서. 그때는 이런 왕이 영국 왕도 부패하지 말라고 내장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약품 처리했답니다. 그래서 크로멜도 지도 그랬는 거야. 너무 싱싱하게 있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데 아주 좋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써야 되는데 결국 그는 그래 왜 제가 영국의 권리청은 명예혁명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영국은 이 왕제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공화정이 잠시 들었습니다. 크로멜 시대 때. 그러다 다시 이제 크로멜 아들이 잠시 집정관을 하지만 다시 이제 왕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권리 장정까지 이제 마무리되면서 영국의 왕은 실제로는 허수아비가 되고 의원 내각제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 사람들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습니까? 바로 사유재산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이 대항해 시대가 언제부터 영국 시대로 접어들었냐면 보통 대항해 시대는 15세기에서 한 17세기 정도의 항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 11세기 같으면 보통 천년, 한 세기 역사적으로 보면 11세기 같으면 1000년도부터 1099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한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이슬람 세력하고 가톨릭 세력하고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게 대항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왜 영향을 미쳤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라든지 이쪽 동쪽 지역에 대한 뭔가를 느꼈어. 특히 마르코 폴로가 지은 책이 있죠.
동방견문록인가?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고 지구가 중심이고 천동설을 믿었다고.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 여러분 잘 지동설 그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쭉 돌고 그리고 들고달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부터 했느냐? 유럽의 끝이거든요. 이베리아 반도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13세기부터 약 한 16세기까지 지중해를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그리스 뭐 이런 그 온폭등한 그 해가 있잖아요. 유럽의 아래쪽 부분에.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 아랍족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이의 바다인 대서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르투갈이 여러분 바스코 다가마인가 아시죠?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그 양반도 굉장히 인도에 잔인하게 여러 가지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 포르투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하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1세 때 둘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지 아시면 적벽대전 아시죠? 바람을 던지고 그래서 천하의 무적 함대가 깨집니다. 작살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약 한 180척 정도의 큰 범선이 돌아갈 때는 뭐 몇십 척밖에 못 돌아가고 그때부터 비로소 스페인의 시대는 저물고 영국의 시대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가 약 한 16세기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네덜란드도 원래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국가로 따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개념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부터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인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라는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도 이제 항해법이라든지 발달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화 아시죠? 정화. TV에도 옛날에 한번 나오던데 정화가 누구냐면 명태종. 그러니까 주원장의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 첫째 아들 죽어요. 근데 손자를 왕으로 책봉을 해서 하는데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징에서 그 당태종이 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경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왜 제가 당태종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정화라는 사람을 배를 많이 만들어가서 대항해는 아니지만 많은 그 항해 시대를 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외부로 진출하기보다는 내치에 힘쓰다 보니까 유럽처럼 이렇게 막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죠.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서 이제 영국의 아이러니가 나타나는데 그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아직도 이제 비록 무적 함대에서 졌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지역 쪽에 향신료를 동인도 회사라는 게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그건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사실은 더 일찍이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래도 네덜란드는 좀 점잖은 편이고 영국은 네덜란드에 비하면 좀 깡패. 왜 제가 그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늦게 진출하다 보니까 영국이 먹을 때라고는 인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영국이 지금까지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는데 역할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화 여러분들 그 인도가 굉장히 목화가 많이 지금은 그 터키도 굉장히 목화가 많이 생기지만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유럽이라는 건 전부 양목으로 만든 팬티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름에 미치는 거지. 그러다가 면으로 된 걸 입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리고 또 중국으로부터 비단 옷을 입으니까 너무 안 좋습니까? 한때는 이 양모 그래서 이제 그 면직물을 인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팔고 이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뭡니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건너왔는데 그래서 내가 왜 여기 보면 뉴커먼과 와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전기기가 뭐 익하면 와트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전기기관이 있었습니다. 다만 와트는 이 전기기관은 옛날에 이제 석탄을 개발하기 위해 석탄 탕량을 물 퍼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기관을 수직적인 운동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회전운동으로 바꾸고 효율을 높이고 한 사람이 특허를 낸 사람이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임스 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철도도 생기죠. 그리고 전기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는 물건을 면화를 영국으로 수송해가지고 거기서 면직기를 자동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간의 수공업이 기계화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발전해 온 겁니다. 옛날에 불의 발견을 통해서. 그리고 철을 만들어서 농기구를 획기적으로 또 전쟁의 도구도 되지만 철이라는 것은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이와 같이 조금씩 발전되고 하다가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폭발하는 겁니다. 간의 수공업 하다가 그야말로 이제 초기 기계공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산량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서서히 초기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생기는 겁니다. 상업 자본가들이. 여러분들 중상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이제 유럽에서 자국의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가들이 만드는 게 중상주의인데, 실제로는 중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농주의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중농주의가 문제일 것 같은데, 중상주의 이후에 이제 중농주의도 나타납니다. 약 한 17세기, 18세기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권리청원, 권리장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란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역사라는 것은 피해 역사다. 그리고 이제 바로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죠. 독립전쟁을 치르죠. 독립전쟁도 영국이 돈이 좀 부족해서 식민지한테 지금 같은 미국이죠.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다가 터진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붙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 프랑스 루이 16세는 할 일도 없지. 지도 바쁜데 지원하다가 쫄딱 망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뭡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부르주아가 이제 서서히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그 시민혁명 때 진짜 시민은 누구냐? 돈 없는 사람은 시민도 아닙니다. 그때는 말은 시민혁명이지. 그때는 젠틀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아주 영주는 아니고 막 우리 같은 여정 같으면 여기에 건물 한두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건물도 없었고 이러면 젠틀이도 아니고 그래 젠틀이에서 젠틀맨을 바꾼 거야. 젠틀이가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이 저 젠틀맨이야. 그리고 나는 젠틀맨도 아닌 거야. 여기 한 지금 따지면 한 그래도 한 50억에서 100억 있어야지 젠틀이 됐겠다 그때는. 그래 다 뭐 젠틀맨 하지 맙시다 그래.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계급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재산을 보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로는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 나타난 지능자본가들. 그걸 보르주아라는 게 뭐냐 그러면 프랑스 말로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성 안의 사람. 성의 옛날 전쟁 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쓰는 거 주변에 걸그적거리는 거 다 없애고 마지막에 공성하잖아요. 성 안에 보호를 받고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세금 좀 많이 내는 정도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르주아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돈 좀 있으면 보르주아지만. 이런 강의하면서도 좀 슬프네. 보르주아도 아니고 젠틀맨. 오늘 반성 좀 하겠습니다. 저부터. 다음에는 제가 젠틀맨 돼가지고 되고 나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다시 젠틀맨 되기는. 자 이렇게 해서 1차 산업혁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뭐 여기 해지면 저것도 또 지 땅이거든. 지구가 도니까 그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 해가 집니다. 다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르주아 시민혁명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인류의 경제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경제체제가. 중세 때의 봉건 경제체제는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투표권이 필요하거든. 자, 어쨌든 그건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주로 이제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고 발명이 되고 여기 그 헨리 포드가 여러 포드 자동차 회사 아시죠? 그 만드는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옛날에도 컨베이어가 있었습니다. 도축장에서. 내 참 이야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자동차 산업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자동차를 만드는 몇 사람이 계속 뭐 뚜껑 만들고 뭐 다 이거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분업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컨베이어 쭉 가면 누구는 바퀴 끼우고 누구는 볼트 끼우고 누구는 유리창만 끼우고 지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처럼 그렇게 기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헨리 포드가 없었으면 그 당시로서는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체제가 굉장히 늦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이라 해가지고 모션 스타디, 타임 스타디를 해서 굉장히 그 근로 작업을 합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면 뭐냐? 이때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5배는 높여져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임금이 높여지면 소비가 늘어나죠. 그리고 근로자들도 자동차를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급속하게 대량 소비, 대량 생산 체제로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는 없나? 록펠러가 누구냐면 여러분 석유왕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어 미국
석유 생산량의 95%를 지가 독점을 했다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도 있고 있죠. 카네기 멜론 대학 만든 사람인데 카네기 철강왕.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JP 모건이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JP 모건도 그러니까 이 JP 모건 카네기 록펠러가 미국의 그 근대 산업 지금 같은 미국을 이끄는 만든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굉장히 악덕 기업주였어요. 생전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다 기부합니다. 거의 많은 재산을 약 70, 80% 기부를 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 안 하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대대로 물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비약적으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 거죠.